민트 오디오북. 대체 언제까지 실신만 하고 있을겨?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허망해서다. 그게 뭔 말이여? 딴 색시랑 혼인할 작정이었남? 나는 그런 생각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디. 나도 그런 생각 해본 일 없다. 그렇지만 뭔디? 날 보는디 뭐가 그리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겨?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게 오라버니 맘대로야. 분이는 어찌 된겨? 국수 삶을 날이 아직도 먼거요? 혹시 약첩으로 잡힌 거 아니여? 약첩? 뭐 그런 말이 다 있는가? 쇠물소. 안수길. 나으리, 약주하신 3년에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미천한 것들 처지도 좀 살펴주십시오. 툇마루에 무릎을 꿇은 장수의 말이 간절하였으나 닫힌 문 안에서 나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알았으니 물러가거라. 그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그 끝은 늘 실망과 분노뿐이었다. 왕명 따라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어 고종 23년 1886년 반상에 등급 없는 평등한 세상이라지만 출생신분 따라 등급 가르고 사람 차별하는 시속은 여전할 뿐이다. 장쇠는 치미는 분기를 누르고 차분하게 다시 말했다. 마님, 분이가 이리 온 후 그 엄에는 병들어 눕고 이놈은 그동안 혼인도 미루고 객주로. 장쇠의 목맨 소리가 더욱 간절하였으나 그 말을 자르고 나온 대답은 오히려 거칠어졌다. 돌아가라 했는데 귓구멍에 말뚝을 박았느냐? 고함이 튀어나오자 마룻바닥을 짚은 장쇠의 손등에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소인, 나리의 처분을 믿고 물러가겠습니다. 닫힌 문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혔으나 목소리는 바람 메운 날 문풍지처럼 떨렸다. 내 알아서 할 것이니 다시는 발걸음 말거라. 결국은 대문 출입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장쇠는 하늘로 눈을 돌리고 긴 숨을 토해냈다. 까치산 위의 선역 하늘에 노을이 붉게 타고 있다. 노을을 보면 장쇠의 가슴도 노을처럼 붉게 탄다. 아니, 도가니 속의 쇳물처럼 뜨겁게 끓는다. 소룡폭포 아래 쇳물소. 장정 서너 길 높이에서 곤두박질했다가 솟구치는 물이 황혼 무렵 노을빛을 받아 쇳물처럼 붉게 끓는다 해서 쇳물소란다. 온갖 고철이노가 어울린 쇳물은 새 연장으로 태어난다. 이 생에서 못 이룬 사랑의 한을 품은 남녀가 쇳물소에 몸을 던져 죽으면 내 생엔 그 한을 푼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냥 들어넘기는 입담일 뿐이지만 쇳물소는 지금도 황혼이면 어김없이 붉게 끓는다. 그 물가에 분이와 나란히 앉아서 장례를 약속하던 때도 노을은 그리 붉고 쇳물소는 여일하게 부글부글 끓어올랐었다. 그 분이가 대가댁에 보쌈하듯 끌려간 후 3년 약속에 1년을 더해 4년이 지났지만 분이는 아직도 그 집 사랑채에 갇혀 사는 몸이다. 장쇠가 객지에서 보낸 3년보다 긴 1년이었다. 출입조차 어려운 소슬대문을 밀고 들어가 애걸하기 수차례. 하지만 변한 건 없다. 나리의 부친인 큰대간 병수발에 붙들려 있는 분이 마음이야 오죽할까만 만날 방도도 알아볼 길도 없다.
분이가 끌려가던 날 대장간 풀무 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주먹으로 닭똥 눈물을 훔치고 있는 장쇠를 달래며 분이 아버지가 말했었다. 난들 맘 내켜서 보냈겠니? 사람값이 층층인 시속 탓이지. 그쪽과 척지면 예서 배견할 재간이 없다. 내 속이 화덕불처럼 타는데 넌들 오죽하겠니? 약조를 믿고 기다려보자. 장쇠는 주름이 부쩍 깊어진 분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스스로 마음을 달랬었다. 그러나 일손을 못 잡고 좌불안석인 장쇠를 불러앉히고 분이 아버지는 간곡히 말했다. 내가 이에서 3년 견디기 힘들 거다. 젊은 혈기에 그쪽 대문만 보아도 우라가 솟을 텐데 혹여 무언 일 저지르면 혼사고 뭐고 다 거덜난다. 시속이 막무가내인데 어쩌냐. 3년 늦게 태어난 요량하고 객지에서 마음 달래고 오거라. 그때 홀려 울려도 살림 거덜내는 것보다 나을 거다. 장쇠는 이튿날 새벽에 길을 떠났다. 3년을 보내고 돌아왔으나 분이는 여전히 그 집 높은 담장 안에 갇힌 채 또 1년이 흐른 것이다. 장쇠는 울분을 달래며 큰 마당으로 나왔다. 키높이로 쌓은 담장 안은 넓고도 방대하다. 행랑채, 사랑채, 안채가 있고 그 뒤로 사당과 면학당과 제기실이 있다. 우란 규모만큼 가문도 당당하고 산지, 농지 차지한 재력 또한 당당하므로 인근에는 그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다. 노비제도가 없어졌다지만 관노비는 몰라도 사노비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담장 안 사노비는 머슴으로, 농막에 사는 외거노비는 소작인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살림도 처신 굴레도 전과 다름이 없다. 소작농으로 연명하는 양민은 외거노비보다 오히려 살림이 간고했다. 소출을 반분하지만 장리쌀에 이자 더해 갚으면 소작인 몫은 또 반토막이다. 강아지 빼고 온 식구가 논밭에 매달려도 양식이 모자란다. 장리쌀을 또 빌려야 하니 평생 그 그늘을 못 벗어난다. 대가댁 위세는 그러한데 장손 민구도령의 행실은 인근의 눈총감이었다. 3남매 중 외동아들이지만 위아래 자매가 출가했으나 도령은 혼처가 막연한 처지다. 인근엔 합당한 규수가 없어 먼 곳 규수를 물색해왔지만 혼담 중에 규수 쪽 사람이 다녀간 뒤엔 없단 일이 됐다. 신랑 제목의 행실 때문이었다. 머자는 날 과거를 볼 거라지만 우울한의 여벌 식구들도 그가 글릭는 걸 본 적이 없다. 이웃 눈에 띄는 모습도 늘 좋은 꼴이 아니다. 비위 거슬리면 아무에게나 행패를 부리고 취해서 머슴 어깨에 매달려 다니는 일이 흔했다. 사람들은 본명 민구의 끝자를 개구자로 고쳐 구도령이라 했다. 거기 서라. 누군데 내 집 문안을 함부로 드나드는 거냐? 대문 나선 장쇠가 10걸음도 가기 전에 구도령이 그를 불러서 왔다. 여러 번 마주쳤지만 좋은 꼴을 못 본 처지였으므로 그냥 갈참이었으나 거친 소리가 다시 뒤통수를 때렸다. 야 이놈아! 서라는 말 못 들었느냐? 뭘 훔치러 왔기에 그리 급히 도망치리냐? 누군지 뻔히 알고 사정도 알 텐데 시침 뚝 떼고 아나무인의 말버릇대로 내뱉은 것이다. 대개 눈에는 도둑밖에 보이는 게 없소. 이미 속이 끓고 있던 장소의 말도 곱지는 않았다. 부식한 놈? 도둑이 아니면 설아 할 때 대깍 써야지 어째서 도망치는 거냐? 도망이 아니라 대과는 볼 일이 없기 때문이오. 무식한 대장간 매쟁이 놈이라 말버릇도 고약하구나. 대기라니 내 놈이 나랑 동무할 처지냐? 주제의 분위를 탐내다니. 허허 얘라 이놈. 똥강아지가 배꼽을 쥐고 웃겄다.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민구의 말이 다시 장수의 속을 긁었다. 양반답게 좋은 말 듣자거든 대개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가리하시오. 이놈이 점점 무식한 매쟁이 놈이 감히 양반을 가르치려 들어? 서당 풍월은 못 배웠지만 사람 도리 모를 만큼 무지막한 놈은 아니오. 잘난 양반님네들한테 천대받고 착취당하며 살다 보니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했을 뿐이오. 오후, 이놈이 못하는 말이었구나. 너돌이 내 놈이 양반 은전떡에 살면서 착취라니. 사람은 다 같이 등급 없는 세상인데 양반이 뭔지 모르겠으나 소작인 등골 파먹고 남의 딸 강제로 잡아다 부리면서 양반 은전은 뭐고 덕은 무슨 덕이오? 민구의 손바닥이 느닷없이 장수의 뺨을 향해 날아갔으나 이내 장수의 억센 소나귀에 잡혔다. 이 손 놓지 않으면 네 놈도 분인년도 온전치 못할 거다. 연놈을 함께 죽여주마. 장수는 손에 힘을 빼고 민구의 어깨를 밀어냈다. 뒷걸음치던 민구가 문 안을 향해 소리쳤다. 이놈이 사람 친다. 안에 누구 없느냐? 어디선가 보고 있었던 듯 젊은 머슴 둘이 주춤주춤 다가왔다. 저놈을 잡아다 대문 기둥에 묶어놓아라. 양반 치고 능멸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두 머슴 중 하나는 민구의 눈치를 살피며 저런 작자하고 시비 거는 걸 남이 보면 흉된다고 달래고, 하나는 장수의 허리춤을 잡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연신 한눈을 찡긋거렸다. 문 안에서 두 사람의 거동을 보고 있었으나 참견할 마음이 없던 머슴들은 민구의 고함에 나서기는 했지만 편드는 척하는 건 건성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장쇠를 싸고 도는 건 장쇠가 평소에 사람 가리지 않고 나이에 걸맞게 대접을 해주기 때문이었다. 아까 다짜고짜 고함친 건 미안스럽소. 그나저나 어쩌다 우리 도령의 비위를 건드렸소. 내가 대개 도령 비위를 건드린 게 아니라 그자가 내 속을 긁었소. 어쨌든지 미안스럽소. 그래야 그 도령이 해코지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거 아니오. 대개 마음이 고맙소. 머슴과 좋은 얼굴로 헤어진 장쇠가 저녁 연기가 내려앉아 어둑해진 마을을 지나 외딴 터에 자리 잡은 대장간에 닿았을 때 분이 아버지는 손수 화덕 앞에서 풀무지를 하고 있었다. 급한 일 아니면 그만 들어가 쉬시지요. 그 일 마무리하고 불단속은 제가 할게요. 집이냐고 병자 앓는 소리 빼면 정막강산인데 방구석에 박혀있으면 뭐라노. 심란만하지. 장쇠가 대가댁에 갈 때도 말이 없었고 돌아왔어도 묻지 않는 건 결과가 뻔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분이 부모가 대가댁 턱 밑에서 보낸 3년은 장쇠가 객지에서 보낸 3년보다 곱절로 힘든 세월이고 딸이 비운 자리를 지키며 사는 하루하루가 정막강산이었을 것이다. 장쇠 역시 뒤늦게 자신과 유모의 관계를 알았지만 어머니라 믿었던 유모를 잃은 후 눈뜬 새벽엔 단칸방이 벌판 같고 밤이면 정막강산이지 않았던가. 남은 사람들 마음은 모두 한 가지였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분이 아버지가 부지 중에 털어놓은 것이다. 장쇠가 분이 아버지의 말을 쫓아 객지 생활을 작정했던 건 행여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이 옆에 있으면 분이 부모의 마음이 더 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이기도 했다. 50을 넘어 날로 쇠약해지는 몸으로 남의 집 늙은이 간병에 딸을 빼앗기고 뼈심 드는 대장간 일 외에 손수 끼니를 마련하고 병자 수발까지 하면서 하염없이 속을 끓이고 있는 것이다. 분이 아버지가 달군 쇠를 집게로 만들어 모루에 올린 후 대갈마치로 장단을 치고 거기 화답하듯 장쇠의 매질이 강도와 완급을 조절하노라면 벌건 쇠덩이가 연장으로 모양을 갖춰간다. 모루 위에 달군 쇠를 밀고 당기고 뒤집고 젖히고 쇠매 자리를 대는 대갈마치 장단에 흔들림이 없어야
매질과 어울려 가락이 붙고 소리 화합을 이루는 악공들처럼 흥이 솟고 신명이 난다. 그런데 장소의 쇠매가 헛꽃을 때려 두벌릴 되는 경우가 늘어간다. 분이 아버지의 대갈마치 잡은 손이 떨리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탓이다. 약조는 헛것이 되어 분이 신세 여전하니 분이 어머니 우라병에 자두가 없고 분이 아버지 인내도 한계를 넘어 심신이 무너지는 것이다. 썩은 양반은 빼앗은 남의 딸 손에 제 아비 병수발 맡기고 양미는 자식 빼앗기고 늙은 몸 스스로 건사해야 하니 인명은 다같이 중하다는 계명 세상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왕명도 썩은 양반들 담장은 못 넘고 양민들 귀만 시끄럽게 할 뿐이었다. 아무런 고리도 없이 우연히 맺어진 인연은 곡절도 많고 질겼다. 장쇠와 유모가 분이 아버지의 대장간에 들러 맺은 인연이 그랬다. 벌써 1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오래전의 일이다. 어려우시겠지만 어린 것한테 밥 한 술 먹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참 늦은 대장간 점심자리에 어린의 손을 잡은 여인이 들어서며 적선을 빌었다. 저 어린 게 어쩌다 끼니를 놓쳤는가. 되게 시장한 모양일세. 점심 수발을 들던 대장장이 아내가 서둘러 바가지 밥을 덜어 담고 장아찌 몇 쪽을 얹어 좌판 옆에 놓은 뒤 아이를 번쩍 안아 그 앞에 앉혔다. 배고프겠다. 어여 먹어라. 아이는 수저를 덥석 잡기 전에 어미인 듯한 여인을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먹거라. 아이는 어미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인사를 한 뒤에 비로소 수저를 들었다. 후후이, 그 쬐꼬만 게 애어른일세. 인물 훤하고 인사성 바르고 먼 길 가던 참에 길이 어긋났는가? 어쩌다가 끼니를 놓친겨? 그런데 여봐, 손님은 둘인데 밥그릇은 어찌 하나뿐이여? 대장장이의 말에 그의 아내는 서슴없이 밥 한 그릇을 더 담아 아이의 어미에게 권했다. 소견머리가 좁다 보니 미처 생각을 못했소. 찬 없어도 시장이 반찬이라니 좀 들어보셔. 점심이 끝난 후 남정네는 쉴 참에 들고 대장장이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 어미는 말없이 설거지를 말끔히 해놓았다. 지켜보던 대장장이는 입 닫고 고개만 끄덕이며 생각했다. 암만 봐도 빌어먹는 처지는 아닌가 본데 무슨 곡절이 있는고. 아이와 어미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하자 대장장이가 그들을 불러세우고 물었다. 갈 데가 어딘지 뭔 듯 싶은데 해 떨어지기 전에 닿을 만한 곳이오? 아이 어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을 흐렸다. 행처가 막연한 처지라서. 어허이, 갈 데가 없단 말이구먼. 저 어린 것하고 어쩌누. 사정이 그러면 좀 기다려보시오. 대장장이 말끝에 마침 그 아내가 돌아와 말끔히 씻긴 그릇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우어메나, 누가 이렇게 이쁜 짓을 했냐? 저 아줌씨가 그리 해놨구먼. 성미도 깔끔하기는 밥 한 술 적선한 게 아니라 품앗이 한 택일세. 그래서 말인데 아줌씨 갈 데가 막연하다네. 곡절이 있나 본데 무엇보다 저 애가 딱하네. 아따, 사람 사는 곳에 갈 데가 왜 없겠소. 대가댁 안방만 아니면 어디든 있겠지. 밥 한 그릇이 인연이 되어 정처 없이 떠돌던 모자가 대장장인의 헛간방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행처가 막연하다는 모자의 사정이 딱해서 하룻밤 재워보낼 작정을 했던 대장장인의 외에 잠깐 선심이 모자의 반듯한 행실을 보고 마음이 변한 때문이었다. 대장장인의 헛간방에 황토맷질을 하고 찌그러진 문짝을 고친 뒤 날바닥에 거적을 깔고 나니 모자에게는 궁궐 부럽지 않은 처소가 되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군병들이
금위영 도제조 정일품 관리였던 대감과 허우대 멀쩡한 남정네를 모두 묶어갔다. 그러고도 후환이 두려웠다. 조정이 어지럽고 군란이 빈번하더니 역적무리에 휘말려 일가가 절멸하거나 노비로 전락하는 판이라 묶여가지 않았다고 무사할 리 없었다. 대감댁 어린 도령을 돌보던 유모 김씨는 영문도 모른 채 벽장 속에 몸을 숨겼다. 칭얼대는 도령의 입에 젖을 물리고 한식경이나 숨을 죽이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유모, 얘 있는가? 잠시 망설이던 끝에 벽장문을 열고 나가니 안방마님이 다짜고짜 아이를 업으라 했다. 지금부터 이 아이는 자네 자식일세. 장효란 이름 버리고 장쇠라 하게. 집 나서는 길로 연고 없는 곳에 가서 살되 아이 태생이나 본명은 입도 뻥끗 말고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찾기 전에는 여긴 얼씬도 말게. 비록 태생은 감추고 살더라도 사람의 근본은 갖추도록 키워주게. 폐물주머니를 포대기 안에 꽂아주며 당부를 잊지 않았다. 도령을 업고 날 새기 전에 한양을 벗어난 후 3년여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남의 집 겹방이나 폐가에 살면서 웬만한 집 부엌살림이나 바느질품, 빨래품도 팔고 눈썰미로 익힌 농사일도 거들며 무진 고생을 했다. 아장걸음을 하던 장효는 장쇠가 제 본명인 줄 알고 유모를 생모로 알고 자랐다. 대장장이가 첫눈에 애어른이라 할 만큼 반듯하게 자란 것이다. 유모 김씨도 조상 중에 재상반열에 올랐던 이가 여럿일 만큼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었으나 10여 세 때 변고를 당해 낙천한 처지였다. 도제조댁 노비가 된 후 주인 내외의 배려로 잘 자라 혼인하고 딸을 낳았으나 2돌 전에 잃었다. 다른 노비와 달리 어릴 때 예의범절과 글을 익혔고 잃은 딸 대신 장효를 낳은 자식처럼 키운 터라 떠돌던 중에도 장효에 대한 김씨의 성심이 생모와 다름없었다. 은신 가명의 모자 행색으로 떠돌다 대장장인의 헛감방에 거처를 얻은 후 7년을 두 집이 한 집처럼 살았다. 밥도 한 소태 지어 나눠 먹고 품 일거리가 있으면 두 안악이 같이 나섰다. 어른들이 일하는 사이에 장쇠보다 1살 적은 대장장이 딸 분이와 장쇠도 오라비 동생하며 남매처럼 지냈다. 합솔한 살림 7년, 장쇠가 12살이 되어 대장간 풀무질로 한 몫을 하자 간직했던 폐물 몇 개를 내놓고 헛방간을 말끔히 고치게 한 뒤 살림을 놨다. 장쇠야, 앞으로 세상이 어찌 변할지 모르는데 사내가 그를 모르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 김씨는 살림을 난 후 밤마다 장쇠를 앉혀놓고 업문을 손수 가르쳤다. 업문을 익히자 업문 토를 단 천자문을 독습하게 하고 이어 동몽선습을 익히게 했다. 장쇠에게 배워 업문을 익힌 분이가 까막눈 부모 앞에서 춘향전이나 사씨남정기를 줄줄 읽으니 분이 아버지는 그를 가르친 장쇠를 가리켜 변삿도 잡은 이도령이나 15세에 장원급제한 유연수 못지않은 제골이라며 감탄에 마지 않았으나 김씨가 쉬쉬 하는 바람에 자랑을 못해 입이 근지러울 지경이었다. 힘든 세월은 더디고 좋은 세월은 살갔다더니 장쇠모자의 세월이 그랬다. 풀무질하던 장쇠가 어깨살 탄탄한 매자비가 되고 허물없이 나대던 분이는 앞가슴이 봉긋 솟아 장쇠와도 내외를 하게 됐다. 대장장이 부부는 두 아이가 다투기라도 했나 보다고 했지만 주체 못할 감정에 가슴앓이를 하는 중이었다. 좋은 세월이 살같이 흘렀다. 그 세월 덕에 장쇠도 분이도 서로 곁눈만으로 보아도 가슴이 울렁거릴 만큼 성숙하고 눈여겨보는 김씨도 한시름을 덜게 되었다. 저만큼 자랐으니 장한지고 마님 당부대로 사람의 근본은 스스로 깨달아가겠지.
이제 도령님이 핏줄을 찾게 되더라도 원망 들을 일은 없을 것이니 내가 지금 죽어도 한이 없으리. 호사다마라는 속살 탓인가? 아니면 김씨답지 않은 경망한 생각 때문인가? 한여름에 밭일품을 팔고 온 유모는 어지럽다며 머리를 싸고 눕더니 이튿날도 일어나지 못했다. 장쇠가 점심참에 들렀을 때 겨우 일어났다. 손도 안 댄 미음 그릇을 보고 걱정하는 장쇠를 불러앉혔다. 놔두고 거기 앉아라. 한 끼 거른다고 죽지는 않는다. 머리를 매만지고 몸을 가다듬은 김씨는 평소와 달리 작으나 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장쇠야, 이제부터 내 말 귀담아 듣고 설사 놀랍더라도 남 앞에 티를 내선 안 된다. 그리곤 늘 하던 말씨를 바꾸어 하오를 했다. 갑자기 집안에 군병들이 들이닥친 영문물을 변괴부터 오늘의 일은 과장을 털어놓았다. 내가 미욱해서 도령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마음이 무겁소. 나 죽은 훗날이라도 누가 장쇠를 찾거든 신중히 응대하시고 본관 본명은 물론 부모님 함자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문을 찾지 못하더라도 사람 귀한 줄 아시고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사셔야 합니다. 듣는 내내 만감이 북받쳐 어깨를 들먹이던 장쇠는 마음을 진정시킨 뒤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오직 어머니의 아들일 뿐이고 이제껏 살아온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의 아들 장쇠로 어머니와 함께 살랍니다. 다른 생각 마시고 우선 몸부터 추스르세요. 이마가 불덩이처럼 끓는 김씨를 눕히고 뛰쳐나온 장쇠는 그 길로 시별이 장터 마을을 향해 내달렸다. 과로 탓인지 몸살약 몇 첩이면 털고 일어날 것이라는 의원의 말을 믿고 황급히 돌아와 보니 방 안에서 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김씨가 운명한 것이었다. 창망 중에 장례를 치르고 난 장쇠는 한동안 넋을 잃은 듯 먼 산바라기가 되었다. 가문이 몰락한 내력이 의아했지만 지난 일이 꿈인 듯 싶었다. 드난살이 중에도 헐벗거나 굶주림 모르게 돌봐주었고 정착 후에도 낮에는 몸을 연장 삼아 쓰고 밤이면 글 읽는 옆에서 등잔 심지를 돋워주며 바느질하던 유모. 당연히 생모라 믿었던 유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시렸다. 임종 전에 남긴 말도 가슴에 대못이 되어 잠을 이룰 수 없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사무제 성묘 후 분이 아버지에게 열흘 작정으로 다녀올 때가 있다며 집을 떠났던 장쇠는 닷새 만에 돌아왔다. 일찍 돌아왔구나. 무슨 소관인지 몰라도 일은 잘 보았느냐? 심중에 분이의 짝으로 작정하고 있던 장쇠가 혹시 영영 떠나버린 건 아닌가 걱정하던 분이 아버지가 반색하며 물었으나 장쇠는 예라는 짧은 대답뿐 다시 먼 산바라기가 되었다. 떠나던 날 목계나루에서 배를 탄 장쇠는 이틀 만에 한양에 닿았다. 물어 유모가 말해준 생가를 찾고 행인들에게 옛 주인의 거취를 물었으나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세도가의 팔자가 조석으로 바뀌는 세상에 10수년 전 사람 안부를 어찌 알겠소? 이틀간 인근 골목과 큰 길을 돌며 수소문했으나 듣고 귀에 담아둘 말은 없었다. 물정 모르는 총각일세. 그게 이모년인가? 신식군에 밀려 굶어 죽게 된 구군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 편을 들었다고 이격적으로 몰린 양반인데 신군을 등에 업은 민왕비 척족 구원세가 등등할 때였으니 무사했겠는가? 세상이 다시 뒤집혔지만 그 안부 듣기는 어려울 것세. 패랭이를 쓴 사내의 말을 듣고 장쇠는 입을 닫았다.
놀랍더라도 티를 내지 말라거나 누가 신분을 물어도 신중히 응대하라던 유모의 당부가 새삼스러워서였다. 대체 내가 여길 왜 왔던가? 장쇠는 발길을 돌렸다. 안부를 알게 된들 어쩌겠는가. 당당한 권세와 인명이 순간에 몰락하는 난세에 유모의 희생 덕에 살아남은 자신이 혈육을 찾고 가문이 회복됐다 한들 소슬대문집 대가댁 행패처럼 양민 핏바라 누리는 삶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허망할 뿐이었다. 자신을 키우기 위해 희생한 유모의 생애가 눈물겹고 유모 못지않게 분이의 삶이 또한 애처로운데 나 홀로 무얼 찾겠다고. 무슨 미련을 품고 여기 왔던가. 서둘러 한양을 등졌다. 까치산 뾰죽봉에 걸린 저녁해가 유난히 크고 이글거렸었다. 그 언저리 하늘, 넓게 흩어진 새털구름도 지는 해가 토해내는 노을빛을 받아 마냥 붉었다. 한 뼘쯤 사이를 두고 나란히 앉은 장쇠와 분이, 발밑에 쇠물소에 잠긴 또 하나의 해가 물결 따라 흔들리면서도 역시 붉은 빛을 토해낸다. 곤두박질한 소룡폭 물이 솟구치면서 도가니 속의 쇳물처럼 붉게 끓어올랐다. 장쇠와 분이 둘이 나란히 앉은 건 오랜만이었다. 언젠가부터 먼 빛으로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바람에 말 걸기조차 쑥스러워 눈길을 돌리던 것이 유모 죽은 뒤 장쇠가 한양을 다녀온 후에 더욱 심해졌다. 그러던 중 대장간 일꾼들이 쇠물전에 넘길 물건을 지고 장에 간 틈에 분이가 느닷없이 장쇠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줄다름쳐 온 곳이 바로 쇠물소였다. 갑작스레 엄니가 돌아가셔서 슬프겠지만 대체 언제꺼정 실신만 하고 있을겨. 한양은 대체 뭐하러 댕겨왔길래 나를 더 외면하는겨? 내 얼굴에 부시럼이라도 돋았나? 눈길도 안 주고 이제 오라버니 눈에는 내가 동네 강아지만도 못한겨? 갑자기 쏟아놓는 분이의 노여움에 당황한 장쇠는 긴 한숨 끝에 입을 열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허망해서다. 어머니 한 분 믿고 살던 놈이 이제 어떻게 사나. 어머니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복잡한 세상 나도 어머니 따라갈까 싶기도 하고. 기억조차 없는 가문에는 미련을 접기로 했으므로 한양 다녀온 얘기는 아예 입을 닫았다. 그러나 생모보다 더 지극했던 유모를 잃은 허망한 마음을 털어놓은 건 변명 아닌 진심이었다. 엄니 따라갔다니? 그게 뭔 말이여? 오라버니 없는 세상 나는 무서워서 어떻게 살라고? 너는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는데 뭐가 무섭다고. 자만 신랑한테 시집 가면 되지. 오라버니는 딴색시랑 혼인할 작정이었남? 나는 그런 생각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디. 나도 그런 생각 해본 일 없다. 그렇지만 뭔디? 날 보는디 뭐가 그리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겨? 그게 아니라 나는 끈떨어진 염락마냥 근본 없는 외톨인데 어른들과 네 생각도 모르고. 외톨이면 뭐 어째서? 혼인을 때로 하남? 여자 마음을 그리도 몰라? 눈 좀 주면 누가 뭐 어쩐다고 맨날 외면만 하고. 아버지도 진작부터 맘먹고 있는가 본디. 뭐 어찌 그리 눈치도 없을까? 원망을 쏟아놓던 분이와 당황한 장쇠. 눈이 마주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덥석 끌어안았다. 신발처럼 짝지어 놀고 부시와 부싯돌처럼 티격태격 부딪히며 자라던 둘이 앞가슴 봉긋 솟고 턱수염 거칠해지자 눈 마주치기도 어색하고 가슴만 울렁거렸었다. 이제 눈빛이 원하는 대로 덥석 끌어안았으나 잠깐뿐이었다. 까치산 뾰죽봉 위에 붉은 해가 지켜보기 때문이었다.
네 맘하고 어르신 마음이 그렇다면 저승 어머님도 기뻐하실 테니 나도 마음 잡아야겠다. 나는 오늘 오라버니하고 말이 어긋나면 이 쇠물소에 풍덩 빠져 죽을 참이었는데 이제 나 죽는 꼴 안 봐도 되겠네. 나는 아무것도 모른 게 오라버니 마음대로야. 누가 뭐라고 써? 말이 어긋나면 정말로 펄펄 끓는 쇠물소에 뛰어들 참이었다. 먼 산바라기가 된 장수의 속을 몰라 안절부절 야속했던 분이의 마음이 말끔히 풀렸다. 양볼이 봉숭아빛이 되고 가슴은 달군 쇠처럼 뜨거워졌다. 쇠물소에 풍덩 뛰어들리라는 생각은 천리말리 밖으로 사라진 것이다. 그렇게 맺은 둘의 언약이 4년이 넘었다. 애간장 태우며 기다려왔는데 덫이 풀릴 길 막막하고 언약이 이루어지길 역시 암담하다. 못된 시속이 막무가내로 도리를 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서너 파수 전 대가댁 소슬대문 밖에서 장쇠와 민구도령이 벌였던 잠시 소란은 뒷소문 없이 지나갔었다. 하지만 목계 장날 해걸음에 소슬대문 앞에서 벌어진 소란은 고함과 비명이 대문 밖까지 들리는 바람에 문틈으로 혹은 담장 너머로 엿본 사람들이 여럿이었다. 엎어진 장수에게 작대기를 휘두르는 도령을 보고 모두 고개를 돌렸다. 도령은 어째서 니놈이 때없이 양반을 능멸하느냐고 고함을 치고 손발 묶이고 재갈 물린 장수에는 덫에 걸린 짐승 소리를 냈다. 겁먹은 구경꾼들은 달아나고 둘러선 머슴들도 말릴 엄두를 못 낸 채 작대기가 뜀질할 때마다 경풍 들린 듯 몸을 떨었다. 그 후 장쇠를 본 사람이 없었다. 늘어져 광 속에 갇혔다거니 장독을 풀려고 똥물을 걸러 마셨다거니 터무니없는 소문만 무성했다. 분이 아버지가 찾아가 장쇠 행방을 물었으나 모두 모르쇠인데 한 머슴이 은근히 귀띔을 했다. 그 사람 여기 안살작정하고 떠난다 했으니 아마 다시 보기 어려울 거요. 그 애가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했는가? 머슴은 대답 없이 담장 무퉁이로 몸을 피하고 헛걸음한 분이 아버지는 밤새 한숨만 토했다. 단단한 쇠로 쓰임새에 맞는 연장 만들기를 평생 해왔지만 어긋남이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 집, 내 자식 일은 되는 일 없이 뒤틀리고 어긋나는가. 한숨 끝에 솟는 건 우라뿐이었다. 쇠매와 대갈매치가 춤을 추며 장단 맞추는 소리가 명절 아니면 멈추는 날이 없었는데 여러 날 대장간에 인기척이 없었다. 분이 아버지도 우라병을 앓는 분이 어머니처럼 몸져 눕고 장쇠도 메타작 끝에 어수선한 소문만 남겨놓은 채 행방이 묘연했다. 장쇠가 메타작을 당하던 그날은 목계 장날이었다. 주문받은 연장을 목계장 쇠물전에 전한 뒤 저작거리에서 복태를 만났다. 남한강 일대의 물류교역 중심지인 목계나루에서 잔뼈가 굵은 데다 보고 들은 게 많아 까막눈이라도 물정 밝고 입담 좋은 복태. 글을 읽을 줄 알고 행실 바르면서도 과묵한 장쇠. 어쩌다 마주쳤던 둘은 서로 허물없는 사이가 된 터였다. 분이는 어찌 된겨? 국수 삶을 날이 아직도 먼가요? 주막거리 평상에 마주 앉은 복태가 물었으나 장쇠는 예나 다름없이 꿀먹은 벙어리였다. 아직도 꿩 구워 먹는 소식이라면 아무래도 수상하다. 혹시 약첩으로 잡힌 거 아니여? 약첩? 뭐 그런 말이 다 있는가? 눈을 크게 뜨고 의아해하는 장쇠를 힐끗 쳐다본 복태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다. 양반들이 도리 찾는 건 주댕이질 뿐이고 하는 짓은 인간 허울 쓴 개차반이니 담장한 일을 모를 수도 있지. 약첩?
그게 바로 사람 잡는 거요. 흘려들으면 첩약과 헷갈리지만 약첩은 노환든 병자 치료를 위해 잡아둔 여자를 가리키는 거라 했다. 거동불능의 병자가 몸 뜨겁고 살집 좋은 젊은 여자와 잠자리는 물론 일상 중에 수시로 살을 맞대고 지내면서 여자의 생기를 흡수하여 병이 낫도록 한다는 것이니 사람 몸을 약재로 쓰는 것이요 떳떳지 못한 일이므로 눈속임으로 첩자를 붙인 거라 했다. 그렇게 잡힌 여자는 남의 가문 종자주머니로 쓰이는 씨바지만도 못한 팔자요. 장수의 낯빛이 창백해졌다. 역시 수상쩍은 게 한둘이 아니다. 약속을 마냥 미루고 호통만 치는 것이나 분이 대면조차 쳐내는 것도 그렇다. 의리, 도리, 뭉개는 양반 믿은 게 허망한 일 아닌가. 분이를 빼앗기고 세상이 왜 이 지경이냐고 가슴이나 두드리며 살 일이 아니었다. 서둘러 마을로 돌아온 장쇠는 곧장 나리댁 대문을 두드렸다. 나리댁 땅을 떠날 테니 분이를 당장 돌려보내달라고 단판을 지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나리는 한양 여정 중이었다. 끓는 속을 달래며 되돌아 나오던 장쇠는 문턱을 넘기 전에 뒷덜미를 잡혔다. 속이 끓던 참에 거칠게 뿌리치고 돌아보니 민구가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아 있었다. 장쇠는 생후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울분 중에 실수로 작정한 일 허사가 될까 염려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당찮은 일이었다. 평소 자신에 대한 구설과 달리 대장간 총각이 양반집에 태어났다면 과거급제하고도 남을 만큼 재주가 좋다는 소문이 귀에 거슬리던 터에 지난번 시비 후에 앙심도 있으니 용서란 가당찮은 일이었다. 독이 오른 민구는 담장 안이 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질렀다. 무지한 상놈이 양반을 맺고 잤다. 대문 빗장 걸고 저놈을 잡아 묶어라. 머뭇머뭇 망설이던 머슴들이 도골은 도령의 발길질에 채인 뒤에 마지못해 장쇠를 잡아묶었다. 이어서 떠들썩한 난장질이 벌어진 뒤 장쇠의 행방이 묘연한 채 한 파수가 훌쩍 지났다. 생목숨이 죽어나간 집구석에 탕약이 무신 소용이여. 귀신도 눈이 있으면 천벌을 내릴걸. 사랑채뜰에서 탕약을 다리는 분이 옆에서 반빛간 수리어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부채질하던 분이가 벌떡 일어섰다. 주변을 살핀 수리어멈이 분이의 귀에 대고 한참 짓거렸다. 분이가 털썩 주저앉고 그 서슬에 엎어진 약탕관이 약재를 모두 토하고 뜰 위에 나뒹굴었다. 그 일을 거들고 지켜본 사내들한테도 입단속한다고 매질을 해서 말짱 다리를 저는 판인께 이 말 내 입에서 나간 것 도령이 알면 둘 다 그 꼴 되는겨. 그런께 입 막고 살 궁리야. 그날 밤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끼던 분이는 이튿날까지 하루를 꼬박 앓았다. 수리어멈이 쉬쉬하며 분이 일을 대충 메워주는 바람에 탈없이 넘겼지만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 이러는 거 안채마님이 알면 무슨 달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정신 차리고 살 궁이야. 수리어멈 체근도 있고 섣불리 티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털고 일어난 분이는 탕약과 미음 챙기고 배설물 욕창 다스리며 병자가 불편 없도록 작은 일도 소홀하지 않았다. 사흘을 호련히 보낸 분이는 나흘째 밤중에 사랑채에 있는 늙은 병자를 사당으로 옮겼다. 면학채 도령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나온 분이는 들고 있던 피 묻은 장도를 문설주에 꽂고 뜰을 밝히는 양각등을 내려 도령방에 던져 넣었다. 사랑채에도 그렇게 불을 질렀다. 조용히 대문을 나와 어스레한 새벽길을 내달려 쇳물소에 다다른 분이는 용폭 위 너럭바 위에 올라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 쇳물소를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다. 오라버니, 어쩌자고 이 찬물 속에 혼자 누워있는겨. 나는 어떡하라고. 절규에 이어 오장을 토해내듯 통곡을 쏟아낸 뒤 물 한 개 자욱한 쇳물소로 몸을 던졌다. 나리댁 불난리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달려든 덕에 면학제와 사랑채를 홀랑 태우고 안채로 덤비는 불길을 가까스로 잡았다. 면학당 불탄 자리에서 흡사 온유월 복다림으로 그슬린 개꿀이 된 구두령 시신을 수습한 건 해가 중천으로 솟아오른 한낮이었다. 그보다 한참 뒤 이글거리던 해가 까치산 뾰죽봉에 걸칠 무렵 쇳물소 물길 어귀에 한데 엉킨 남녀 시신이 떠올랐다. 여자 품에 안긴 남자의 허리엔 돌을 달았던 새끼줄이 감겨 있었다. 남녀 시신을 물 밖으로 밀어낸 쇳물소는 울분을 토해내듯 더욱 붉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성난 융폭은 더욱 거세게 군두박질치며 구레구레 소리를 질렀다. 느실느실 춤을 추던 물 한 개는 더욱 높게 피어오르면서 이승을 떠나는 애처로운 혼들이 저승으로 건너갈 다리인가. 여느 날보다 선명한 칠색 무지개를 띄웠다.